자, 네 번째 백향나무 음감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있는데, 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니까 이 음감회 하면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프랑스 혁명 얘기하려고 딱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그냥 스피커 시험해놓은 하느라고 틀어놓은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대바흐라고 하죠. 우리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인, 첫 번째 부인의 막내 아들이죠.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관현악 교향곡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곡을 지금 틀어놓은 이유는 계몽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서 그래요. 계몽주의 얘기부터 오늘 자유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좀 음악을 들을 텐데, 시작을 계몽주의부터 하는 이유는 계몽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흐의 이 작품은 아주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어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음악을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장식 같은 거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한 모티브에서 발전된 논리적 사고를 음악으로 보여주겠다. 이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나온 그런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자 벌어진 일이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 설명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악사나 전체 문화사를 놓고 볼 때 사람의 생각이 늘 일정하게 유지됐던 적은 없어요. 늘 이렇게 여러 가지 담론들이 오가고, 또 오늘 설교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많이 싸운다 그랬는데, 이 새로운 세기가 도래할 때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죠. 근데 계몽주의가 단 100여 년에 걸쳐서 했던 일이 이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 생기기 이전에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 당연했던 거는 사람 위에 당연히 사람이 있지, 사람 아래 당연히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유명한 작품에서 이 과거 시대의 귀족들의 행태를 좀 빗대면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시골 지역에 어떤 후작나리가 있어요. 후작이면 뭐 아주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이 후작나리가 초콜릿을 드십니다. 초콜릿을 드시면 4명의 하인이 필요해요. 4명의 하인. 자, 이 하인이 왜 4명이 필요할까요? 퀴즈. 왜 4명이나 필요할까요? 초콜릿 가져오는 사람, 네. 까주는 사람? 땡. 까줄 필요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입에 넣어주는 사람? 만드는 사람? 입에 넣어주는 사람? 아니, 입 닦아주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이 당시에는 초콜릿이 무슨 초콜릿 포장이 어딨어요. 저희 고체 초콜릿 없던 시절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 1770년대 이때 액체로 돼 있어요. 이 솥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액상의 초콜릿이 막 있는데, 이게 저어야 돼. 그래야 먹기 좋게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저어요. 네. 적고 있고, 그러면 계속 저어야 되니까 기계가 없잖아요. 한 사람 계속 적고 있어. 막노동을 이렇게 옆에서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국자를 들고 초콜릿을 이렇게 컵에 따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데, 그 가구에다가 올려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하인이 쟁반을 들고 여기 옆에 서 있어요? 쟁반을 들고 이렇게 옆에 쟁반을 들고 딱 서 있으면서 후장나리가 컵을 이렇게 딱 초콜릿을 드시고 나서 여기에 딱 놓고, 그러면은 하인은 이 쟁반 들고 있다가 이렇게 받아갖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드신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판재 형제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요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수건 이런 거 들고 냅킨 이런 거 들고 저기 수염에 초콜릿이 묻으면 그 위험 있는 후장날이 수염에 초콜릿이 묻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수염 닦아주고 4명이 필요해요 초콜릿이. 근데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이 후장나리가 드시는 초콜릿 여기 하인이 대체 4명이나 정말 필요한 거야? 응?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왜 쟤만 초콜릿 먹어?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프랑스 혁명의 변화예요. 좀 와닿으시죠? 왜 맛있는 건 귀족들만 먹어야 돼? 그래서 요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다 가보시면은 유명한 케이크집, 뭐 카페 이런 데 가보면 다 왕실에 납품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귀족이나 왕, 뭐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 먹던 게 지금 다 그래도 뭐 전통에 뭐, 우리 집은 뭐 300년 됐어 이러면서 뻐기는 그런 데는 다 왕실에 납품하던 그런 곳이 많죠. 왜 그걸 귀족들만 먹어야 되지? 딱 살펴보니까 귀족들이 피가 고귀하대요. 근데 이걸 뭐 고귀한지 아닌지 알 게 뭐야? 그죠? 그리고 귀족들이 고귀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고귀하다는 그런 얘기를 앞세워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모의도식, 그리고 사치향락,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중들이 계몽이 되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 피가 뭐길래.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막 연결시키려고 의에 주려고 저는 보기에 있는 이 사회가 어떤 한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이트가이스트라고 독일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 정신이 누군가가 막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떤 시기가 딱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부르는 말이 시대 정신인데 18세기에 마구 일어나던 변화는 계몽, 배워서 무지에 머무르고자 하는 게으름의 상태에서 좀 벗어나자. 이것이 18세기의 시대 정신이었다면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여전히 불평등과 비합리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언저리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머리가 깨었는데 왜 계속 내가 초콜릿을 퍼다 날라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정의라는 것이 이 시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이시죠?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한번 잘 보시면, 자, 피아노 치는 사람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네? 리스트 정답. 아주 가볍게 이렇게, 역시 우리 교회 이 교양 수준은 무척 높습니다. 리스트. 자, 근데 리스트가 악보 보고 있어요? 악보는 폼이에요, 지금. 어디 보고 있죠? 이거 베토벤이지 또 바로 하죠. 이게 약간 어려워하시고 이래야 제가 좀 재밌는데, 베토벤 바로 나와서, 그죠? 네, 리스트가 이 베토벤 보고 있어요, 베토벤. 베토벤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여기서 느껴지는데, 피아노 이 위에 놓여져 있는 이 상이 베토벤입니다. 왜 베토벤을 갖다 놨을까? 베토벤은 그냥 음악가가 아니에요. 이제 혁명시대, 낭만시대에 들어왔을 때, 베토벤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이 리스트나 이런 그 젊은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이게 성공할 뻔했지만 사실은 왕정복고, 나폴레옹 전쟁, 왕정복고로 다시 이제 구체제가 다시 들어오면서 야, 이거 혁명 실패한 거 아니야? 더 살기 어려워졌는데? 이러면서 고민을 사람들이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가들이, 예술가들이 보니까 베토벤은 실제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한 자유, 혁명적인 생각을 음악에 완전히 담아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베토벤 교향곡 9개입니다. 역사상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유로움과 혁명적인 정신이 이 교향곡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향곡을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건 다음 저기로 미룰게요. 왜냐면 교향곡 오늘 짧게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교향곡을 들으려면 제가 한 1시간 반은 필요하거든요. 그냥 나중에 시리즈로 하도록 하고요. 네, 베토벤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리스트의 이 발치에서 리스트를 보고 있는 이 여인은 마리다구 백작 부인이라는 이 당시 살롱의 중심이 되는 인물.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네트워크의 온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계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파리 사교계에서 이 유명한 예술가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소파에 앉아있는 이 분. 자, 일단 누굴까요를 떠나서 일단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겠죠?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조르드 상드입니다. 여잔데 남장을 하고 다니는 지식인이죠. 그래서 쇼팽의 연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쇼팽의 연인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너무 큰 그런 예술가입니다. 사회소설의 거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뮤세라고 하는 한때 쇼팽을 만나기 전에 이제 쌍대의 연인이었던 극작가입니다. 근데 더 있어요. 이 뒤편에 소파 뒤편에서 리스트를 바라보고 있는 이 3인방.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앞쪽에 있는 그 얼굴 보름달 같은 이분은 바이올린의 명수 니콜로 파가니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헬스칸 양반은 엑토르 베를리오즈,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죠. 그리고 아마도 이분이 제일 유명할 텐데 여기 눈빛 보세요. 네, 이마 탁 튀어나오고 딱 봐도 이 사람은 엄청 똑똑하다. 딱 이런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 이 양반이 바로 그 유명한 작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프랑스 작가 많지 않습니다. 작가. 네, 작가. 얼마 전에 뮤지컬도 막 나왔죠. 영화도 나오고. 까미? 까미는 너무 시대가 갔죠. 누굴까요? 빅토르 위고입니다. 네, 빅토르 위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저기 파리의 어떤 한 살롱에 뭐 하여튼 우리가 저기 멀리 떨어진 동방이 우리 다 한국이잖아요.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네, 프랑스 사람 아니고. 근데 이 유수의 낭만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모였는가? 자유를 꿈꾸는 그런 세상을 함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유젠 델라크루아의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는 뭐 미술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이에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당시 프랑스의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입는 드레스를 이 자유의 여신이 입고 진두에 서서 이 민중을 이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 얘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프랑스 혁명. 그런데 이제 음악을 하나 들을게요. 이 그림은 중세부터 나오는 죽음의 무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무도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까지 왔어요.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까불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갔어요. 예전에는 그죠? 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늘 새겨야 하는 인생은 유한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여 안에 있는데 프랑스 혁명 시기가 되니까 이 죽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또 김연아 선수가 이 피겨 하면서 음악으로도 써서 유명하죠. 생상의 죽음의 무도의 주제입니다. 아마 음악으로는 죽음의 무도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텍스트로 불려지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앙리 카잘리의 텍스트에 붙은 원래는 가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사 보시니까 어때요? 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외설적인 가사를 올리는 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러니까 죽음이 왔을 땐 모두가 평등한데 사실 이게 꼭 죽어서 평등해지는 것만이냐? 사실 인간은 모두 평등하지 않냐? 그래서 그 이전에 이성이 중요하고 합리성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이 얘기를 계몽주의자들이 100년에 걸쳐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뭐 루소, 몽테스큐에, 볼테르 이런 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나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몽의 생각은 계속 이 프랑스 사회에 계속 전달이 됐는데 사람들이 배우는 거는 허락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건 계속 막고 싶어 하니까 결국 이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아까 그 합리성,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내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시대에 비해서 이 혁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계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전에는 그냥 덮어놓고 다 하라는 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여러 그 폐해, 빌미 이런 것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일을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왕, 귀족, 뭐 후작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소통하다가 큰일 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자유의 여신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혁명 시대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라크루아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끄는데 이 그림만 보면 옆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합니다. 제가 유럽에 딱 처음 건너갔을 때 이 금발 여인에 대한 환상이 왜 저라고도 없었겠어요. 그죠? 당연히 갖고 갔는데 제가 독일에 딱 가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그게 다 깨졌어요. 이 독일 그 여성분들이 뭐 저는 이거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저만한 트렁크를 진짜 저만해요. 트렁크가 그거를 양손에 이렇게 딱 들고 고장 났는데 뭐 어디 기다리거나 뭐 사람을 부르거나 뭐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숨 하나 툭 쉬더니 한숨 푹 쉬더니 딱 들고 척 들더니 척척척척 그 계단을 되게 높은 계단을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무슨 다른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차 환상이 확 깨졌어요. 이 그림에서도 굉장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진두지휘를 하고 여기 보면 한 손에는 프랑스 깃발이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는 이 총검. 네, 굉장히 전투적인 그림인데 그런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까도 뭐 외설적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여신이 가슴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그냥 그 그림에는 다 좀 이렇게 야한 장면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그린 건가? 예? 좀 매우 좋아하시는 지금 영영견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싸움의 목적이 결국 무엇이냐라는 걸 이 드러낸 가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중, 싸우다가 지금 엎드려져 있는 이 민중을 다시 품에 안아야 한다는 것이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했을 때 이 박애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넓을 박자의 사랑의 애자를 썼는데 레미제라블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과 코제트의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가 아닌데 이 코제트한테 모든 자기가 이룬 걸 다 물려줘요. 자발적인 연민과 사랑 때문에, 핏줄 때문에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관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공평정대한 거죠. 어디에 내 혈연, 지연, 아니면 내 후배기 때문에 끌어준다. 이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고 보편적인 사랑이 마음속에 작동하면 그것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이 박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나랑 핏줄이 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가치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싸웠거든요. 이 혁명 끝나고 나서 1790년부터 공포정치 뭐 이러면서 숙청이 일어나고 당통 죽고 뭐 하여튼 프랑스 혁명사를 보시면 피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러나 원래의 정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라마세지를 듣겠습니다. 길어요. 이거 다 들으면 8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끊을게요. 살벌하죠, 상당히. 제가 번역은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 이렇게 좀 호전적이고 막 피 나오고 막 이걸 작곡하고 가사를 직접 쓴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과격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면에 이렇게 싸워서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정말 헐벗고 굶주린 빅토르 휴고가 자기 소설에서 얘기했던 비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에서도 보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고안에는 아주 훌륭한 지혜들, 이상적인 것들을 볼 때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지만 한계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사실 프랑스 혁명 같은 세계사적인 대사건을 뭐 한계가 있다고 제가 감히 막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그렇지만,
결국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계, 비어있는 세상, 그러니까 세계의 지배자로서 노릇하던 신분제와 여러 구체제의 질서가 사라지고 나자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끌어가야 될 것인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그 와중에 이 숙청과 피의 세상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혁명이 실패된 다음, 완전 최종적인 실패는 아니지만 그 중간 시기에 있었던 빅토르 위고 같은 예술가들은 혁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결국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사실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그거예요. 혁명 세대가 실패했던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사랑, 연민,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전 세대와의 화해,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걸 장발장이 제 몸에 온갖 희생을 담아가면서 또 코제트와 마리우스 퐁 메르시 남작이죠 원래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새 세대가 열린다는 아주 숭고한 이야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조르드 상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랑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쇼팽과 상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으로 마무리를 급하게 짓겠습니다. 작가면서 살로니엘이에요. 살롱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 쇼팽의 연인이라기보다는 최근에는 4만여 통의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4만여 통이면은 이 당시에 파리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사교계가 이 쌍들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소설가고요. 이 당시 낭만주의자들은 뭐 독일도 그렇지만 특히나 프랑스는 굉장히 레디컬한 현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민교육, 우리 뭐 시문의 상록수 선생의 에서 최영신 선생이 했던 그런 것 같은 빈곤퇴치, 문맹퇴치 이런 거에 아주 투신을 했던 나중에는 호스피스 같은 이런 쪽도 하고 굉장한 선구적인 지식인이었죠. 네, 남장을 한 사망들. 그래서 이렇게 즐겨 남장을 하고 다녔고요. 들라크루아가 그린 쇼팽과 상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드가 훨씬 더 강해 보여요. 쇼팽보다. 쇼팽이 그냥 툭 건드리면 금방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불타는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드와 쇼팽이 그건 한 몇 개월 안 되고요. 까딱 가면은 이제 결핵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이 6살 아래의 동생을 상드가 잘 얼르고 달래서 그 예술에 집중을 하도록 뒷바라지기 10년을 했대요. 마요르카 섬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낭만,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전체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이 바게라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결국은 원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맞지만 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우리 내면을 통해서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쇼팽의 녹턴 두 번째 곡 제일 유명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오늘 이 음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두와 직접 관련된 곡은 사실은 아닌데 쇼팽 하면 우리가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곡이라서 함께 나눠봤고요. 쌍두와 결별하고 나서 3년 만에 쇼팽이 죽습니다. 그런데 결별한 뒤에 쇼팽의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 바로 화가 들라크루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를 봐줘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예술가들, 싸우면서 살았던 예술가들이어서 같은 곳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모여서 함께 격렬한 삶을 함께 살아냈던 그런 예술가들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때로 싸우더라도 서로의 뒤를 봐주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